핵을 쓰면 김정은 죽습니다. 김정은 제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김정은 어디가 있는지 다 알아요. 북한이 무슨 그렇게 매력적인 게 있습니까?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게 북한의 생화학무기입니다. 북한이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관이 안 됩니다. 그럼 균이 다 죽겠죠. 북한 전차는 아마 분계선 돌파도 못합니다. 한국을 침략해서 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북한 군사력 가지고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게 북한의 생화학무기입니다. 생화학무기를 쓰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생화학무기는 거의 핵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낳습니다.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라크도 생화학무기 있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화학무기는 국제협약에도 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쓴다는 건 핵무기 쓴다는 것과 비슷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데 문제는 써도 그 효과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북한의 생물무기, 화학무기 이렇게 꼽을 수 있겠죠. 생물무기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물무기 같은 경우는 배양하고 보관해야 되는데 북한이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관이 안 됩니다. 그럼 균이 다 죽겠죠. 지금 얼마 전에 러시아에 포탄 팔아먹은 것도 다 이게 보관이 안 돼가지고 불발탄이 태반인데 생화학무기를 보관하겠다고 해서 온도와 습도를 보관하면서 몇십 년 동안 잊을 수가 없고 생화학무기 중에서 위협적인 것도 없어요. 즉시 적군의 병력을 제거한다라고 보면 그냥 그나마 탄저균 같은 게 우리가 효과적이죠. 나머지는 설사나 일으키고 이런 거지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탄저균 같은 경우도 보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전기가 없어서 페니실린, 마이실린 하나 못 만드는 나라가 생화학무기를 만들 수 있다? 보관한다?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써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화학무기인데 화학무기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 화학공업 같은 것이 있고 또 화학무기는 은폐가 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질을 만들어서 이게 처음에는 둘 물질 다 유해한 건 아니거든요. 합치는 경우에 유해한 게 나오죠. 그래서 이원화, 삼원화, 두 개 합치면 이원화, 세 개 합치면 삼원화. 그래서 합쳐서 강력한 인체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물질이 되는데 이걸 각각 만들 때마다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만드는지 몰라요. 생산해서 각각으로 보관하다가 또는 포탄 안에 쇠물질 넣었다가 발사됐을 경우에 같이 폭발하면서 합성돼서 독가스가 되는데 가장 위험한 독가스는 살인가스 이런 거겠죠. 그런데 화학무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큰 효용성은 없다. 왜냐하면 서울 지하철 안에다 이렇게 살인가스 투입한다 이러면 큰 피해가 되겠지만 포탄으로 통해서 또는 미사일을 통해서 날아오게 되면 이게 대기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폭발하고 바람에 실려서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봤을 때는 포탄을 대량으로 쏘지 화학무기를 쏴가지고 어떤 지역을 불능화시킬 만큼 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차라리 폭탄 몇백 개 떨구는 게 훨씬 낫단 말이죠. 근데 위험 부담은 더 크다. 그러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만한 동기가 별로 없다. 또 써봤자 그건 핵무기에 준할 만큼 괴멸적인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무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저라면 생화학무기 쓸 바에는 핵무기를 쓰겠습니다. 북한이 땅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는 북한 땅굴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만연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울 지하철에 연결돼 있다, 평택 미군기지까지 파들어갔다, 부산까지 파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4개의 땅굴은 무엇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면 좀 긴데 북한이 땅굴을 판 시점이 197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는 베트남 전쟁 때라 베트공들이 땅굴을 이용해서 재미를 보는 걸 봤으니까 김일성이가 야 우리도 땅굴 파가지고 저기 배후를 공격하면 좋겠다 라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팠는데 4개가 파고 들어오다가 발각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굴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군사분계선 민간통제선을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민간통제선 밖에서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이 있고 이크려의 비무장지대 안에서 다 발견됐거든요. 민간 통제선 들어왔으면 더 발견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쿵쿵 하는 게 민가의 진동이 올라오니까 사람이 없는데도 통과 못해서 다 발견됐어요. 왜 그러냐? 북한이 땅굴 기술력이 그게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땅굴을 파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파 올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석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걸 저쪽으로 흘러내려서 북한 쪽에서 양수기를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아마 서울까지 들어오려면 거의 뭐 몇백 미터 밑에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뭐 진동을 일으키는 장비는 못 쓰죠. 뭐 차감기 같은 거 쓸 수도 없고 발파를 할 수도 없고 순전히 꽃갱이로 파 들어와야 되는데 오다가 또 보면 임진강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대동강도 넘지 못해서 지하철을 연결 못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넘겠다고 4번 시도하다가 한 번은 붕괴돼서 100명 넘게 죽었거든요. 그 대동강도 못 넘는 북한이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삽과 꽃갱이, 정대를 가지고 임진강을 넘어온다? 이건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 파 들어오면 당연히 저쪽에서 양수기를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다 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땅굴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북한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남침했을 때 승산이 있다고 봤을 때까지입니다. 그건 선제 공격용이거든요, 땅굴은. 근데 1980년대부터 북한은 이미 알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면 재래식 무기로는 전혀 승산이 없다. 그러면 굳이 뭐 땅굴까지 파면서 배후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전면전쟁할 때 방어에만 급급하는 거죠. 땅굴은 공격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서 땅굴을 파겠다는 생각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북한이 저 금강산 발전소 건설하면서 40km의 땅굴을 팠습니다. 그때 2만 5천 명이 동원돼 가지고 그건 한꺼번에 동원된 인원이고 연인원이야 뭐 한 몇십만 명 동원됐을 겁니다. 10년을 팠습니다. 40km를. 그리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정도 돼야 서울까지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군단급이 움직이면 우린 다 내려다 보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 그리고 대통령 용산 관저까지 왔고 그 이전에도 경상도까지 상주에 있는 사드 기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추락한 무인기가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북한에 띄우는 거는 뭐 당연히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기서 무기 체계를 동원해가지고 가령 폭탄을 떨궜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공습입니다. 뭐 전쟁 상태처럼 우리가 연평도에 포사격을 했던 것처럼 당연히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공습 행위고 뭐 보다시피 무인기가 가져다가 폭발할 수 있는 포탄의 양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할 때 쓰는 자폭용 드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폭탄을 많이 실으려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최고는 뭐 미국의 무인기들이죠.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또 내려보낸 무인기 정도 가지고는 폭발물을 크게 싣지 못할 뿐더러 자폭 공격을 한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큰 걸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건 아마 날아오기 전에 아마 추락시킬 겁니다. 작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해서 놔뒀던 거예요. 실제적인 입힐 수 있는 피해보다는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국제사회를 열받게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무인기가 당장 지금 위해를 끼치지 않는데 우리 헬기가 가서 기총소사를 해서 추락시켰다. 그럼 총알이 어디로 갑니까? 땅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서울이 얼마든지 뭐 인구가 많으니까 이 때문에 사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참은 거죠. 그래서 일단 가만 놔둔 거지. 좀 큰 게 오고 폭탄을 실었다. 그래 떨궜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공습이라는 보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한 개 나라를 마비시킬 정도의 해킹을 하려면 적어도 몇천 명은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북한에서 뭐 디도스 공격 수행했을 때 뭐 어떤 한 기관을 타깃을 해서 수많은 컴퓨터들이 동원되긴 합니다만 근데 북한에서 북한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인터넷이 없는 나라니까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을 향해서 대규모 공격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먼저 막아버릴 겁니다. 귀찮으니까. 그러면 중국에 또 수백 수천 명이 파견돼서 동시에 한국을 향해서 공격한다? 마비시킨다? 당연히 중국에서 가만 안 다 쫓아버리죠. 왜 자꾸 이렇게 복잡한 일을 일으키니까요. 근데 뭐 한두 시간 마비시켜 봤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일입니까? 당연히 피해는 있겠지만은 김정은이 얻을 건 뭔데? 그러면 중국에 이제 나와 있던 IT 인력 다 소환돼 들어가는데 그걸 통해서 김정은이가 과연 뭐 일전이라도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체제 유지가 더 굳건히 됩니까? 아니면 한국이 겁에 질립니까? 이런 짓 해봐야 큰 의미는 없다. 말씀드리다시피 김정은은 조용히 그냥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도발은 당연히 하겠지만은 해킹 공격으로 해가지고 치명타를 입히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일시적인 대규모 공격은 없을 것이다. 다만 특정 기관에 대한 공격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뭐 지금도 소규모 팀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 포사격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막는다 해도 포탄이 날아올 것이고 포탄이 사거리가 북한 포탄이 한 40km 정도 봅니다. 그리고 뭐 사거리 연장탄이라는 걸 쓰게 되면 안양까지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데 군대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취약점이 무엇이고 적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격하고 이거는 가장 기본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리오에서 다 보면 북한이 뭐 장사정 포를 다 꺼내놨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뭐 선제 공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초탄이 발사된 후에 우리가 반격을 할 것이냐, 이건 뭐 분명하게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 태세는 다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병력이 북한을 압도하기 때문에 북한 전차는 아마 분계선 돌파도 못합니다. 전면전 하려면 북한 전차 부대가 분계선 근처에는 없습니다. 저기 뭐 사리원이라든지 좀 후방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다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핵만 제외하면 사실 뭐 북한은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쭉 북한 걱정하지 마라 하면 많은 분들은 아니 뭐 그래도 유비무환이라고 이게 준비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주성화가 한국의 대비태세를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저런 의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할 뿐입니다. 약한 건 약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면 더 좋지만 그렇다 해서 상대를 크게 과장하면서 두려움에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국방비 들어가는 게 1년에 거의 600조가 들어갑니다. 북한은 얼마 들어가냐? 국방비가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북한은 수출입 규모가 가장 피크일 때만 봐도 순이익이 몇 억 불 안 납니다. 항상 적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지금부터 보면 돈을 벌어들이는 게 없어요. 수출입 규모 다 해봐야 10억 달러도 안 됩니다. 우리는 1조 6천억.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 간에는 이 사실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경쟁이라는 건 좀 비슷해야 경쟁하지, 북한과 한국이 국력으로 봤을 때는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북한이 일부 뭐 위성 하나 쏘고 뭐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도 뭐 당연히 위성 쏘지만은 그 정도 뭐 해군에 투자하는 돈과 공군, 육군 투자하는 돈, 이거는 비교 불가다. 북한은 그쪽은 하지도 못하고 한두 개만 그냥 딱 핀셋처럼 찝어가지고 그거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병사들은 지금 밥도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북한의 영향이 그렇게 대단히 있겠습니까? 옷도 지금 제대로 공급 안 돼서 이번에도 보니까 3년 만에 옷 한 벌씩 주거든요.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 일으키면 무슨 대대가 움직여서 전쟁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력 배치되고 적어도 포 쏘려면 모든 포들이 다 있던 굴에서, 갱도에서 나와서 포사격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다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반의 준비. 우리는 위성으로도 보고 정찰기도 뭐 고공정찰기 뭐 전략적으로 보기도 하고 미군도 보고, 거기다 또 군단급, 사단급, 대대급까지 우리가 다 정찰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맞은편 적들의 동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전면전이 난다고 그러면 포들이 명령 지휘 체계가 없이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위에서 명령이 하달된단 말이죠.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 전쟁이든지 간에 국가 대 국가가 붙었을 때 포병이 먼저 민가를 공격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민간인들은 죽일 수는 있어요. 포사격을 하면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 포사격을 하는 동안에 반격을 받아서 자기 포부대가 몰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는 이건 자살행위죠. 민간인 몇천 명 죽였다 해서 내 포병 부대가 없다, 이러면 자살 행위가 아닙니까? 당연히 포는 대포병전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저쪽에 뭐 탱크든 포든 자주포든 먼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북한의 포부대가 어쨌든 한국군의 포부대를 겨냥해서 발사를 하지, 뭐 서울을 향해서 민간인 좀 죽이겠다고 포탄 좀 쏘다가 자기들이 다 전멸하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포병도 뭐 다 전략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마스와는 북한이 좀 다르죠. 하마스 같은 경우는 그 전면전할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해가지고 자기들이 존재 가치를 알리고 그런 식으로 보복을 부르면서 하지만은
북한은 일단 명색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하는 경우는 전쟁입니다. 물론 하마스도 전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하마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뭘 얻었습니까? 하마스가 거의 괴멸될 직전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민간인 몇천 명 죽였다고 해서 하마스가 내가 지휘관이면 그거하고 내 목숨하고는 안 바꿀 거거든요. 김정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 국민 뭐 100만 명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견해가지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위해를 입혔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에 대한 보복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가 죽을까 봐 상당히 공포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얻을 건 별로 없는데 자기 그 목숨의 위험도는 훨씬 높아지니까 저라면 뭐 그런 짓은 안 하죠. 김정은은 일단 조용히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왕국이 안전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남북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뭐 시나리오가 많다고는 하지만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북한이 먼저 쳐들어 내려오거나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군이 만약에 뭐 1994년처럼 먼저 북폭을 해서 전쟁이 터지거나 뭐 이런 가능성, 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시나리오에 포함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북한 같은 경우에 한국을 침략해서 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북한의 장사정포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장사정포는 쏘면 한 5분 내로 다 전멸됩니다. 북한 장사정포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발사하는 즉시에 대형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걔들이 이렇게 뭐 초탄은 발사할 수 있어도 뭐 몇 발 쏘기 전에 우리 반격이 들어가서 포 역량은 뭐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김정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죽을 걸 서울에 무슨 좀 흠집 좀 내겠다고 포를 쏘면서 나올 이유는 없다. 그리고 뭐 방사선포가 전면전쟁 하는 경우에는 거의 동시에 발사하겠지만 이건 전쟁이거든요. 최전방에 있는 북한군 부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분계선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뭐 핵을 쓰기 전에는 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핵을 쓴다고 해도 미군이 또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또 미국이 과연 한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핵 보복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중국이 먼저 나서 김정은 제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과 같이 발전된 나라가 북한의 핵에 당했는데 누구도 나서서 보복해주지 않는다. 그럼 세계 핵 질서가 붕괴되고 그럼 모든 나라들이 다 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미국, 중국 안티가 많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핵을 가져다가 또 베이징이나 워싱턴을 공격하면 끔찍한 시나리오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핵을 쓴 자는 흥할 수 없게 강대국들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을 쓰지 못하고 남침해서 먹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남침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반도에서 최고 부자가 김정은인데 굳이 자기가 그 위태로운 모험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또 한국을 먹어봤자 통치도 안 됩니다. 5천만 명 이 자유분방한 말썽꾸러기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죠. 반면에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첫 번째, 북한에 핵이 있는데 그럼 모험하면서 올라갈 이유는 없는 것이고, 두 번째, 피 흘려 먹어봤자 북한이 무슨 그렇게 매력적인 게 있습니까? 경제 다 파탄되고 다 망가진 나라인데 이렇게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먹어봤자 또 손해인데, 그러니까 순리롭게 없게 가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어느 대통령도 전쟁을 결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발적 충돌 같은 것은 벌어질 수 있지만 내려온다거나 올라간다거나 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또 서로 이렇게 뭐 총탄을 주고받다가 서로가 격해지면, 통제가 안 되면 소대에서 붙다가 뭐 대대가 붙다가 사단이 붙다 이렇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는 일단 스톱하겠지만은 100%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 그렇죠. 일단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핵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예상은 전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을 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어쩌면 질 수도 있어요. 주요 도시마다 핵을 쏘면 우리가 항복을 아마 하겠죠. 뭐 그런데 핵을 쓰는 경우를 가져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근데 뭐 그러면 북한도 결국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공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우월한 재래식 무기도 아마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풍계선에서 서울까지 날아오는데 뭐 1분, 2분 걸릴 것도 아니고 뭐 요격할 틈도 없이 날아오니까 우린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핵을 끼어들어 가지고 설명하면 이건 뭐 우린 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핵이 없이 우리가 재래식으로만 붙는다.
그러면 제가 만약 사령관이면 총 국방장관이다. 이러면 저는 우리 군 1000명이 사상자도 안 내고 북한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군 뭐 우리가 돌격해서 북한 진지를 점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오는 거 다 죽이고 북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그 다리를 좀 끊어 놓으면 내려오지도 못해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군수품도 보급이 안 돼서 아마 굶어 죽지 않을까? 한 달 동안만 우리가 북한 도로만 봉쇄해놔도 군수품도 못 들어가게 다 후방을 딱 차단한 다음에 항복하라고 우리가 귀순 공작을 하면 저는 아마 다 항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핵을 쓰면 김정은 죽습니다. 핵을 쓰면 한국을 먹고 통치할 수 있다고 믿으면 쓸 수 있겠지만은 그게 핵으로 점령해가지고 통치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으로 한국처럼 발전된 나라를 멸망시킨 자를 강대국들이 가만 놔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핵 질서가 붕괴돼서 모든 나라들 심지어 테러 단체들까지 다 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왜? 니들이 강대국들이 보복도 안 해줬는데 믿을 놈이 없으니까 우리도 만든다 하면 어떤 논리를 그걸 막겠습니까? 무작정 어떻게 하든 제재를 받든 만들어 놓은 놈이 대성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 보고 베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김정은 살려두면. 김정은이가 핵무기 쏠 수 있는 조건은 아마 당장 내일 평양에 함락돼서 내가 죽는다.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혹은 도망치다가 만포나 그쪽까지 밀려가지고 이판사판이다 하는 경우에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어차피 미래가 없으면 이판사판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라는 게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김정은 하나만 제거하면 끝나는데 왜 전쟁합니까? 근데 김정은 제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핵쓸 동기부여까지 우리가 몰아갈 필요는 없다. 굳이 피 흘리면서 평양까지 진주 안 해도 알아서 무너진다. 김정은만 제거하면. 근데 지금 우리가 김정은 어디가 있는지 다 알아요. 매일 매 순간 다 압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 다 들여다봅니다. 오늘 지금 어디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비밀이니까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김정은이 지하 땅굴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경호병력이 또 붙어요. 우리가 북한에 차들이 몇 대 움직이는지 다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 차 다 보면 압니다. 어디 가서 지금 원산 별장에 있는지 평양에서 뭐 하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김정은 죽이겠다고 그러면 설사 딱 한 군데 점을 찍더라도 갈 만한 데 10군데에다가 벙커버스도 한 3발씩 날리면 지하까지 다 붕괴시키는데 그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할 뿐이죠. 우리가 이런 걸 다 보고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감청한다 이러면 우리 기술이 알려지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2008년에 우리가 국정원장이 나와서 이런 말실수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치솔질 할 정도까지 회복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도 난리 났지만 우리도 난리 났어요. 국정원장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김정은이 지금 아파서 쓰러졌다 일어나서 치솔질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주변 다 청산해 버리는 거죠. 그때로부터 지금 또 한 15년 지났고 얼마든 주변에 그 정도 정보력은 우리가 갖고 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